요즘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배 같다는 이런 비유가 자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가라앉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랄까 큰 파도를 헤치면서 세기를 찾는 중인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인구 문제, 또 부동산, 주력 산업 위기, 여기에 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정말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꼽히는 게 바로 인구 절벽이죠. 작년 합계 출산율 0.72명. 이건 뭐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0.72명이요? 와,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당장 내년 2025년부터 일할 사람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해요. 정말 코앞이네요. 이게 그냥 통계상 숫자가 아니라 벌써 지방에선 학교 없어지고 상점 문 닫고 그러면서 도시 자체가 막 활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들 종종 보이죠. 네, 나중에는 군대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걱정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구 문제만으로도 참 머리가 아픈데 부동산 양극화랑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서울하고 지방 집값 차이는 뭐 엄청나고요. 또 소득 대비 가계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 월급 절반을 그냥 주택대출 갚는 데 쓰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 전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뜩이나 이자 부담 큰데 여기서 더 오르면 진짜 가계 파산 늘어나고 이게 자칫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경제를 쭉 이끌어왔던 우리 주력 산업들. 여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네, 맞아요.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5%나 줄었다는 건 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시장 상황만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던 영향도 아주 컸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뭐 중국이 워낙 빠르게 따라오고 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외부 요인이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는 특정 분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의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자동차 쪽은 어떤가요? 전기차로 막 전환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도 쉽지 않죠.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그런 보호무역 장벽 같은데 부딪히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현대차도 좀. 네, 그리고 조선이나 배터리 쪽도 중국이랑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수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도 높고 근데 경제 성장률은 낮고 이게 말로만 듣던 삼중고가 그냥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3% 넘는 물가 상승률에 기준금리는 3.5%. 근데 성장률은 2%도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니까요. 이러니 자영업자분들 폐업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거겠죠. 네, 물가는 오르는데 벌이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고 빚 이자는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전체에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잠깐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나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가 줄고 우리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이것도 계속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요인들입니다.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기업 실적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이 좀 낮게 평가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점들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4천억 달러 넘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에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침몰이라는 표현은 너무 비관적이다. 이런 반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탄탄한 외환 보유고 또 세계적인 기술력,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아직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은 분명 한국 경제의 저력이거든요. 그렇죠. 국가 신용 등급도 일본보다 높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이 분명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이게 꼭 침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길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비교하는 시각도 많던데 우리가 꼭 그 길을 따라간다고 보긴 어렵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가 심각하다거나 소비가 부진하다거나 이런 유사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일본보다 수출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경제 구조고요. 또 외환 위기라는 아주 극심한 충격을 겪으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해본 경험이 있죠. IMF 때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일본처럼 국가 부채 비율이 막 극단적으로 높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결과까지 꼭 같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들어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정말 어떤 거대한 전환점,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좀 분명해 보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침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기다, 불안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전환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이걸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뭐 이제 다들 공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어떤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성공적으로 항로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그 구체적인 결단과 혁신,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이라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